자, 가짜 뉴스 댓글 조작 등 고발하신 우리 위원장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211건을 우선 고발했다 그러는데 네. 보니까요 희한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일 희한한 거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음. 2008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또? 그냥 이유 없죠. 근데 그 악의는 없어 보이고 약간 모자란 건데 그건? 그게 가짜 뉴스예요. 어. 그런 거를 보고 좋아하는 거죠. 서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합성 사진. 아, 그거 지금 저희 한국당 강사 앞에 있는 거. 뭐 하여튼 제 입으로는 표현하기 싫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이거는 뭐 가짜 뉴스라고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확인했던 사안인데 이게 가짜 뉴스로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문제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DJ를 국정원이 뒷조사했다는 거 있잖아요. 대북 특수 공작금으로 그것도 조사했는데 두 분 다 깨끗했다. 아무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연호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공작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정말 청렴 결백함을 증명해준 공작임에도 청렴 결백은 딱 띄어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비리가 있고 돈이 외국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어서 국정원이 조사까지 했다더라. 여기까지 끊어서 가짜뉴스가 도는 거죠. 저도 저쪽에 가짜 뉴스를 접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은데 간간히 그런 것들을 보면 황당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는 책동에 가까운 거죠. 끌어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색깔론과 연관된 거 예를 들면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뭐 현송월 관련해서 이런저런 걸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총 공세를 하는 시점과 맞물리면 가짜뉴스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든 거는 뭐 한 이제 3주, 4주 됐고요. 거기에 신고 건수 접수된 게 5,600건입니다. 이게 2월 29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5,600건을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1차로 분석한 자료 중에 211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대개 이 고발할 때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에 가면 검찰이 검토해서 이걸 경찰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했고요. 이게 경찰에서도 되게 신속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2팀장이 우리 고발한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고발인 진술 시간 잡자고. 빠르네. 예,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고발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빨리 받아줬다는 건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모욕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과 관련하여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SNS상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SNS를 모니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하려면 무조건 고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게 이번에 211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 한 11건 정도는 딱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명백한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 외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모니터단을 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50여 명 이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구성된 모니터단과 함께 가짜뉴스 댓글뿐만 아니라 종편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합법적 가짜 뉴스들은 이게 가짜 뉴스 팀과 결합되면 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이번에 가짜 뉴스 대책단에 들어오신 변호사님들이 꼭 이름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은 조용익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이원호 변호사가 부단장이고요. 이현욱 변호사 들어왔고 홍정화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그리고 만주 변호사 2명이 여기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주 변호사.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과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만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현욱 변호사님은 모니터단과 결합해서 모니터 단장까지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홍정화 변호사는 30대 초반인데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자봉 변호사단을 구성한 게 지난주예요. 이것도 구성하게 된 게 뭐 몇천 건의 고발이 신고센터로 접수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당의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 앞으로 좀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충원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예, 정당법상 아하. 당직은 100명밖에 임명을 못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당이 운영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또 정치 비용 측면에서 또 늘리자고 직접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막 답답해 하실 때,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제가 현역 의원이라면 9명이에요, 보좌진이. 그러니까 그 9명과 한 달만 싹 뒤지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인데, 진짜 그러네, 답답했습니다. 예. 디지털 소통위원회에 실제로 이렇게 속해 있는 다른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밑에 디미국이 있습니다. 그 디미국의 직원이 6명이에요. 그 6명이 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겠죠. 뭐 홍보 누구는 좀 홈피 해야 되고. 관리하고, 누구는 뭐 팟캐스트와 뭐를 맡고 있고, 또 누구는 웹 디자인만 담당하고, 누구는 총무를 담당하고, 누구는 대표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페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담당하고 역할이 다 있어요. 선이 엄청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뉴스 법률 대책반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우리 홈피 다 혼자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것까지 하고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네. 김용근 부장은 예. 밤잠을 설치고 토요일 날도 우리 같이 나와서 아이고. 일했고요. 일요일도 혼자 나와서 일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한다. 근데 일부 노인들은 믿으시겠네 하는 뉴스들 간혹 요즘에 접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 좀 해봤던 그런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칼을 확 빼든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 211건 고발한 이후에 새로운 흐름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긴급 전달이라는 카톡이 도는데요. 메시지가.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금주중으로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받은 정치 관련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시길, 꼭 삭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인들께도 보내신 자료들을 삭제토록 알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카톡 발송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인터넷글 대항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주어수로가 안 맞죠? 예, 아시는 지인들께 이 내용을 알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타 카톡 등 모든 상황을 이번 주 안에 점검해서 삭제 정리토록 독려해 주세요. 걸면 걸린답니다. 네이버는 정부가 간섭 중이며 카톡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동안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지금 긴급 전달 방식으로 SNS에서 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온 거죠. 요즘에 네이버에서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제 고소고발 건을 보고 막 댓글을 지우는 게 지금 또 SNS에 또 화제예요. 막 네. 지워가지고. 근데요, 의원님, 이거를 어느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건 추정이 되잖아요. 추정할 뿐이지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막 그 추적을 했는데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다거나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만들어서 돌렸다거나 이게 밝혀지면 이거는 뭐 정말 큰일이죠. 제2의 이제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탈탈 털어야 됩니다. 저희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 허위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하고 명예훼손에 정말 심각하게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간에
가짜 뉴스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 이게 한번 휙 돌아서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사람들. 어차피 돌아버린 뉴스는 지워버리거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정이 안 된 생체로 그냥 그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고 계신 네이버 관련해서도 1차로 미방위, 그러니까 과기정통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원내 수석이 네이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예, 지금 문제 제기하시고 계신 거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거 방송하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 문제.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그다음에 댓글 정책 전환 문제, 그다음에 금치거 문제. 이 금치거 문제는 이시영 관련한 그 단어 검색어를 없애달라 그래서 네이버가 없애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온갖 그 쌍욕, 여성 비하 이런 것들도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댓글이 지금 일배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솟구치고 있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건데 이 네이버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우선 매크로부터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이버가 왜 그러는지는 불공평하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하면. 네. 근데 청와대에 지금 수석도 한 분 계시는데 출신이 왜 그러는 건지는 분석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단은 압니다.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할 때 네이버 대표가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이후에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감순 대 비공감순, 뭐 순공감순, 1대1에서 1대3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 그렇겠지. 구조는 뻔한데 제가 디소위원장이다 보니 SNS를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난이 막 솟구쳤는데 뭐 하냐 이렇게. 근데 당이라는 게 어쨌든 참 논의 과정이 길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센터와 가짜뉴스 댓글 조작이 법률 대책하고 모니터는 그냥 디소위가 예. 쿠데타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속도 때문에 좀 속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고생하시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최대 논란은 홍준표, 김성태 등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밀양 화재 관련 막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주? 저는 그냥 막말이 아니라고 봤어요. 저주의 발언이라고 봤는데요. 예.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냐? 그건 국민에 대한 저주라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자기들 정쟁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리고 구정 앞두고 또 화재 사고가 날 것. 그래서 또 화재 사고 나면 내 말 맞았다 좋아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 못하죠. 이쪽 분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언론의 태도예요. 만약에 추미애 대표님이 이런 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을 언론이 종편이 사설로 토론으로 패널 동원해서 씹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 언론 행태를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막말을 그냥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실어줘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라. 막 네. 즐기는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그건 결과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봐주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정말 이분의 막말은 정말.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어째야 된다는 등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면 이런 식이잖아요.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제가 밀양 화재가 났을 때 고향이잖아요. 저희 친정이 밀양 그러세요? 집안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밀양 박씨. 밀양군 삼랑진읍 율동리가 제 호적에 오랫동안 제 호적 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밀양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고향이니까. 그런데 밀양에서 화재가 났는데 걱정이 더 막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보는데
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논평을 내기를 빨리 수습하자. 그리고 유가족도 위로하고 빨리 뭐 하자. 이렇게 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비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영섭 부대변인,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불타고 있는데 책임이 회피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입장문을 내고요. 세월호 참사를 정치에 이용해 집권한 정권이 출범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아유 진짜.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논평들을 내기에 제가 그 생각해 보니 그 화재 현장에 도지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큰 참사가 났는데 경남도지사는 안 보이지?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휘권은 광역단체장한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서 그 위로할 때 그 표정 보셨잖아요. 네, 아이고. 예, 정말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국민들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DJ도 그랬고요. 민주정부 대통령들의 기본 마음의 자세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자세고요. 자꾸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점점점 이상해지고 뭐 내각 총사퇴도 나오고 뭐 하여튼 별의별 말이 다 나와서 제가 또 두 번째 트윗을 날렸죠. 지금이 내 탓 할 때냐. 그래서 이게 살펴보니까 경남도지사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대선 나가느라고 경남도지사를 그만두면서 꼼수를 피워서 재보궐선거도 못하게 만들었더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방직은 지방직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소방에 대한 인사 등 모든 권한은 지휘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고 그런 거더라.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 환풍기 사고 났을 때 그때 새누리당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경남도지사하고 밀양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저는 본 뜻이 온 힘을 다 모아서 지금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 이런 그 유치한 우리가 논란을 해야 되겠냐.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썼어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걸 조선일보가 온 힘을 다하여 수습할 때 지금 이게 뭐냐 이 부분은 싹 빼고 이제 자유한국당 탓했다 이렇게 일보를 내보냈더라고요. 정쟁으로 지들이 몰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또 논평을 내게 됩니다. 표창원, 최민희 남매가 자기들을 도와주고 있다며.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들의 지적이 맞았나 보다. 그렇지. 우리는 항상 반대로 해석하면 돼. 라고 처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난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표창원 의원은 원내니까 표적을 삼아도 되지만 불쌍한 낙선 원내인 저를 왜 표적으로 삼습니까? 그럼 유명한 거죠. 또 표적들로부터 제가 고영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고영주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강의에서 한 얘기를 그 녹취록을 폭로했잖아요. 19대 때. 그랬지. 예. 그런데 뭐 제 블로그에 고영주를 명예훼손하는 게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사실 저 블로그 비번을 몰라요. 19대 때부터 했는데 네. 그것도 다 실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의원들이 블로그 비번이나 이거 알고 직접 올리는 일은 없고요. 블로그는 트윗은 직접 하지만 그래서 알고 보니 이주영 실장이 올렸나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이주영 실장이 비번 누군가에게 알려준 거죠. 네, 저희를 도와주던 이제 네. 그래갖고 이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런 블로그나 이런 분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대선 때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걸 지켜봤다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3자가 올린 거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임 사건 때 담당 검사셨대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담당 검사인 건 맞잖아요. 그죠? 불임 사건. 네. 예, 그래갖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또 걸까봐. 이중으로 걸릴까봐. 근데 되게 웃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검사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좋은 목소리의 애띤 여성이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블로그에 무슨 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5월 며칠 날. 제가 저는 블로그에 글을 안 올려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안 보냐 해서 바빠서 못 봤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앞에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보고 의원님 그거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다 담당 검사에게 검사님 근데요 그 글을 올렸다는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황당해하면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조사받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경남 분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쇄하면서 그때 막 다 쫓겨나가지고 네. 그 후로 1년도 안 돼 사망하신 분들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의에 의해서 죽어간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발적인 사고로 최선을 다해서 막 수습하고 있는 그 정부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상도 치르고 다 한 뒤에 뭔가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그런 말 한다면 모를까. 그도 저도 아니고 오자마자 사실은 책임의 절반 이상은 본인한테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떠넘기고 있잖아요. 법안 뭐 하나 바꾸는 거 국회에서 협조 안 해주면 그것도 힘들고 관련한 예산, 뭐 소방 인력 증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들의 반대로 지금 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규제 같은 거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화재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든 것도 자기들 세력들이면 이쯤 되면 자기들 책임이 현재까지는 9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생각나세요?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네. 아, 기억나죠? 네. 예, 그때 뭐 우리 쪽 지지자들은 속이 터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치인의 기본인 거죠. 속마음 어떻든 간에. 예, 어쨌든 여야가 다 책임이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논평의 수준이 해도 너무해요. 너무하고 더 웃기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유족들이 이제 말하자면 위로하러 가갖고 거기서 어떤 분이 소방법 반대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원이 여기도 있네 그랬잖아요. 네. 유족인데 네. 그런데 그분이 민주당원이 아니었어요. 또 고소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리는데요. 예. 소방법 관련한 3개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주로 시민 규제예요. 시민들. 그러니까 주차 문제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화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두 분을 소개해 드려야 하는데요. 하나가 김만수 부천시장. 다른 하나가 성북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인 김영배 청장이에요. 이 두 분이 제천 화재 난 다음에 그 마을의 안전진단을 거의 전수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둘 다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다들 좀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안전점검에 일제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29만 그 소위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 전수조사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다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화재 안전대책 특별 TF 구성을 지금 지시한 상황인데요. 네. 건물이라든지 화재라든지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쌓여온 그야말로 적폐예요. 요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항도 있는 것이고 지금 화재들 중에 그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공법 같은 거잖아요. 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뻥 뚫리게 만들어서 이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진에도 네.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네. 필로티 외에도 드라이비트가 계속 나오는 네. 것도 드라이비트가 지나치게 잘 타는 제재잖아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나 필로티를 도입하게 된 것은 서민주택 많이 짓자 뭐 이런 취지로 한 건데 그게 이제 정책을 쓸 때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이 소홀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는 노력은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회예요. 국회에서 빨리 법을 보완해야 되고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소방직 국가직화가 왜 필요한지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직 그 법정 인원이라도 채워라. 지금 60% 내지 70%밖에 법정 인원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법을 왜 안 지켜요? 충원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예산으로 야당이 막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대구 칠라병원에서 화재 났잖아요. 예. 한 명도 안 돌아가셨어요. 잘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너무 소방 여건이 다른 거예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제천이나 밀양에 사시는 분들은 열악한 소방 여건에서 살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이나 대구 뭐 등지에 사는 분들은 좋은 소방 여건 속에서 사셔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제가 생각한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이 완벽한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지자체도 돈을 써야 되는데
딱 그 마인드 있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불 별로 안 나는데 뭐 거기다가 장비 새로 사고 주문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어. 불이 잘 안 난다. 그 홍준표 네, 대표 그런 식이에요.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화재나 안전 문제는 단 한 명이 죽으면 안 된다. 단 한 명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밀양 참사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탕비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응급실에는 탕비실처럼 전기선을 이용하는 무슨 설치를 하면 안 된답니다. 그 의료 장비 외에는. 그리고 바로 그 탕비실에 그 전기선에서 지금 발화가 시작됐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신뢰성 있는 얘기인데 이게 다 뭐겠어요. 탕비실을 응급실 한쪽에 몰아넣음으로써 공간 확보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 그거 안전 점검할 때 봐준 사람 있을 테고 만든 사람 있을 테고 봐준 사람 있을 테고 돈 아끼려고 또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있어 왔던 부분에 홍준표건 김성태건 누구건 간에 다 사실은 이쪽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쩌면 다 같은 공범들에 가까워요. 그걸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저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아. 근데 단지 정권을 잡은 지 1년도 안 된 7, 8개월밖에 안 된 정권에게 갑자기 범인인 사람이 와서 당신 때문에 불났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네. 책임이 공동으로 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굳이 당신들처럼 따지자고 하면 당신들 잘못이 90%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적반하장식으로 와서 블랙놈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작전명 데이빗은 연어. 이명박의 국정원은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뒷조사를 했다. 근데 그게 그 용도로 쓰이지 않는 국정원의 눈먼 돈들 가져다가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하는 짓거리를 했다. 결과적으로 눈먼 돈이 됐죠. 그리고 그 돈 갖고요. 또 원세훈은 뭐 호텔 스위트 이름 잡아가지고 아주 돈잔치 했다만요. 그러니까 대북 공작금이라는 게 대북 특수 공작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안보상의 위협에 늘 시달리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죠. 대북 특수 공작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이건 나라의 안보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 나라의 안보의 근간을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이 저질렀다. 그 얘기가 되어 버리는 거고요. 아까 푸나님이 시작하실 때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눈먼 돈으로 되어버린 거죠. 특수공작금이. 지금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국정원의 여러 가지 자금들을 꼭 특수활동뿐만 아니라 대북 공작금을 또 딴 데 쓰고 해외 공작금을 또 딴 데 쓰고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어쩌면 국정원의 이런 자금에 대한 전수조사해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형태로 이걸 활용해서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됐던 그런 느낌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요 시기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제 DJ 흔들기, 노무현 대통령 흔들기 뭐 이런 과정에서 표적 세무감사를 하고 검찰의 표적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요런 정황은 처음에는 그 광우병 촛불로 MB 지지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정권 방어 차원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정권 방어 차원에서 국정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권 재창출을 안 할 경우 지금 MB가 당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다 2012년에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13년에. 예, 그것을 막기 위하여 정권 재창출, 보수 정권 재창출, 다시 말해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과 검부가 총동원된 사건이 댓글 조작이죠.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했다고 봐요. 예, 다 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국정원 댓글, 기무사 뭐 댓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뭐 대선 개입 이것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남북 NLL 대화록 폭로.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다 연결돼 있던 그런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흐름이 맞았던 것으로. 지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의 쓰임새를 보도를 보면 이제 기도 안 차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국가나 시스템이 없었구나. 근데 국정원 자금은 국회로부터 훨씬 감시를 덜 받거나 안 받기 때문에 갖다가 무단으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린 거잖아요. 네. 원세훈은 또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이 자금 쓴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거의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정도. 이게 국고 손실이니까요. 국고 손실은 굉장히 중한 죄잖아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장난 아닐 거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진우가 폭로한 거 왜 MB는 고발 안 하냐. 예,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내용 있잖아요. 매달 영부인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1억씩 특활비를 갖다 바쳤다. 지금 이렇게 폭로를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 했어요. 근데 고발을 안 하는 이유가 이상한 거죠. 고발 안 하면 사실인 걸로. 더 드러날까봐. 고발하면 그렇죠. 네. 더 드러날까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문제가 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문제됐던 게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 사업이었어요. 그게 예산이 되게 많이 배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과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의 프로젝트예요. 성과가 없는 게 프로젝트라고. 네. 어떤 열과성을 다해서 어떤 자금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와서 열심히 안 하고 성과 안 내야 돼요. 그래요. 근데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데이비슨 혹은 연어 공작 있잖아요. 데이비스는 이제 DJ. 그리고 연어는 노무현 대통령. 근데 이게요, 목적이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을 음해함으로써 민주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게 명백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 도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조 원 가량의 비자금을 해외에 차명 계좌로 보유하고 있다. 이거 가짜뉴스 엄청 많이 돌았거든요. 정말 오래된 이야기죠. 예, 그게. 오래된 가짜뉴스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김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 운동을 위해 미국 교포들이 모금한 수십억 원을 착복했다. 이 얘기도 오래된 가짜뉴스예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재임 당시 이게 IMF 때니까요. 대통령 재임 당시 구조조정 명분으로 기업과 은행,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상납금을 받아 챙겼다. 이것도 단골 가짜뉴스 메뉴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안기부 국정원 발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이번에 확인된 거죠. 그리고 이권 보장을 대가로 미국 현지에 진출한 대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지가 과거 국정원이었다. 이런 심증이 이번에 더 확인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의 배포 경로는 일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베의 국정원 실소 의혹도 한번 파봐야 돼요. 그거를 19대 때 제가 일베 파다가 그게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위원회가 개입하면 일베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정부가 아니다 보니 폐쇄를 못했는데 지금 과기정통위원들이나 정무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2010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꺼내는 일. 서지현 검사에겐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자책감.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이미 8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 서 검사는 그해 10월 어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안모 검사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였습니다. 그 자리엔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통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기남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뿐 아니라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분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동료 검사가 게시판에 당시 일어난 일을 써 올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망설이던 서 검사는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최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무감사와 유례없는 인사 통보였습니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를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무부에선 인사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이 역시 각오한 일들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간의 비난도 오롯이 서 검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에 성폭행도 이루어졌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서 검사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안모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1년 후에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 검사는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꽤 지나긴 했지만 그게 2010년 일어난 일이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말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결국에 검찰은 그거를 덮게 급급했고 오히려 이 사람을 자천시키는 형태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 이거거든요. 검사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끙끙거리면서 말 못하는 검찰 내 조직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더라까지 이야기 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고요. 여검사가 이렇게 당할 때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그 공무원들 있죠. 여성 공무원들. 그분들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검찰청 직원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검찰청에 들어갔다 그럼 검사든 일반 공무원이든 출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없이 많은 힘없는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속이 상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를 보다가 우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요. 중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성추행들이 주마등처럼 쫙 되더라고요. 그때는 성추행인지 뭔지 몰랐지만 지금도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해서 울었는데 우린 의미 모르고 막 넘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스치던데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들 겪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시작돼야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이런 쪽 개념은 좀 있다고 자부해요. 뭐 관련한 일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딸아이 한 명 낳아보니까 그게 골수에 베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갖고 당하는 사람이 내 딸이거나 내 동생이거나 내 엄마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성 자체를 그렇게 어떤 권력적 관계에서 느끼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심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런데 권력을 억압하고 좌천시켜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이 권력적 관계를 그게 좋아지기는커녕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서지현 검사하고 또 여기 관련한 임은정 검사도 있고 그리고 안태근 검사 그리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뭐 이 고리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임은정 검사는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그 검찰청 내 곳곳에서 노력한 분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막 막말 사태질에 욕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고 저는 푸나님이 지금 딸을 낳으니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우리 남친이요. 우정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둘째를 마흔에 낳았는데 딸 낳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낳으면 자기 얼굴 닮을까 봐 그런가. 그랬다가 혼도 났거든요. 왜 그래? 막 이렇게. 의원님,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어, 진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기 닮을까 봐. 편집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느낌으로 저는 딸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를 가졌을 때 인형만 보이고 예쁜 여자 옷만 보이고 그 길거리에 가도 여자애만 눈에 들어오고. 그게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아들 같다 그랬는데 저만은 딸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무래도 딸 같다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이 험한 세상에 걔를 어떻게 키우냐고. 아이고, 그건 또 그러시다. 바꾸면 되지, 세상을.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이죠. 정말 애틋해서.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씩씩하게 키웠어요. 태권도도 시키고. 예, 그래서 아주 씩씩한 딸로 컸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면 바뀝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거 바꿔나가는 그 의미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갖춰진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자, 알겠고요. 자,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 강성민 변호사, 그리고 만주 변호사 2명이 여기 결합되어 있습니다. 만주 변호사.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과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만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현욱 변호사님은 모니터단과 결합해서 모니터 단장까지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홍정화 변호사는 30대 초반인데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가 자봉 변호사단을 구성한 게 지난주예요. 이것도 구성하게 된 게 뭐 몇천 건의 고발이 신고센터로 접수됐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당의 법률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충원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충원을 못 한대요. 법적으로? 예, 정당법상 아하. 당직은 100명밖에 임명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당이 운영되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또 정치 비용 측면에서 또 늘리자고 직접 말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정말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막 답답해 하실 때,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제가 현역 의원이라면 9명이에요, 보좌진이. 그러니까 그 9명과 한 달만 싹 뒤지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인데, 진짜 그러네, 답답했습니다. 예. 디지털 소통위원회에 실제로 이렇게 속해 있는 다른 분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통위원회가 밑에 디미국이 있습니다. 그 디미국의 직원이 6명이에요. 그 6명이 다 역할이 나누어져 있겠죠. 뭐 누구는 홈피 관리하고, 누구는 뭐 팟캐스트와 뭐를 맡고 있고, 또 누구는 웹 디자인만 담당하고, 누구는 총무를 담당하고, 누구는 대표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페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담당하고 역할이 다 있어요. 손이 엄청 부족하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짜뉴스 법률 대책반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우리 홈피 다 혼자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것까지 하고 있어서 고생하십니다. 네. 김용근 부장은 밤잠을 설치고 토요일 날도 우리 같이 나와서 아이고. 일했고요. 일요일도 혼자 나와서 일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런저런 걸 보면서 이게 너무한다. 근데 일부 노인들은 믿으시겠네 하는 뉴스들 간혹 요즘에 접하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까 계속 고민 좀 해봤던 그런 부분인데 드디어 이제 칼을 확 빼든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제 211건 고발한 이후에 새로운 흐름도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지금 긴급 전달이라는 카톡이 도는데요. 메시지가. 그 내용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까지 카톡에 전달한 선거 관련 내용과 정치에 관한 자료들을 금주중으로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받은 정치 관련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시길, 꼭 삭제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인들께도 보내신 자료들을 삭제토록 알려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카톡 발송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인터넷글 대항권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주어수로가 안 맞죠. 예, 아시는 지인들께 이 내용을 알려 지금까지 인터넷과 기타 카톡 등 모든 상황을 이번 주 안에 점검해서 삭제 정리토록 독려해 주세요. 걸면 걸린답니다. 네이버는 정부가 간섭 중이며 카톡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빨리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동안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지금 긴급 전달 방식으로 SNS에서 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온 거죠. 요즘에 네이버에서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어제 고소고발 건을 보고 막 댓글을 지우는 게 지금 또 SNS에 또 화제예요. 막 네. 지워가지고. 근데요, 의원님, 이거를 어느 세력이 하고 있다는 건 추정이 되잖아요. 추정할 뿐이지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막 그 추적을 했는데 조직적으로 매크로를 돌렸다거나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만들어서 돌렸다거나 이게 밝혀지면 이거는 뭐 정말 큰일이죠. 제2의 이제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탈탈탈 털어야 됩니다. 저희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 허위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인데 허위사실하고 명예훼손에 정말 심각하게 해당되는 것들 저희들 자료 수집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뿌리를 뽑아보려고.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가짜뉴스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이제 이게 한번 휙 돌아서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사람들 어차피 돌아버린 뉴스는 지워버리거나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그 사람들 뇌리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하고 자, 가짜 뉴스 댓글 조작 등 고발하신 우리 위원장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211건을 우선 고발했다 그러는데 네. 보니까요 희한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제일 희한한 거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음. 2008년 2월 24일까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또? 그냥 이유 없죠. 근데 그 악의는 없어 보이고 약간 모자란 건데 그건? 그게 가짜 뉴스예요. 어. 그런 거를 보고 좋아하는 거죠. 서로.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합성 사진 아, 그거 지금 저희 한국당 강사 앞에 있는 거. 뭐 하여튼 제 입으로는 표현하기 싫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 이거는 뭐 가짜 뉴스라고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확인했던 사안인데 이게 가짜 뉴스로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문제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DJ를 국정원이 뒷조사했다는 거 있잖아요. 대북 특수 공작금으로 그것도 조사했는데 두 분 다 깨끗했다. 아무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연호 공작이나 데이비드슨 공작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정말 청렴 결백함을 증명해준 공작임에도 청렴 결백은 딱 띄어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DJ의 비리가 있고 돈이 외국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어서 국정원이 조사까지 했다더라. 여기까지 끊어서 가짜뉴스가 도는 거죠. 저도 저쪽에 가짜뉴스를 접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은데 간간히 그런 것들을 보면 황당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는 책동에 가까운 거죠. 끌어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색깔론과 연관된 거 예를 들면 평창 평화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뭐 현송월 관련해서 이런저런 걸 만든 거 뭐 이런 거는 자유한국당이 총 공세를 하는 시점과 맞물리면 가짜뉴스가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든 거는 뭐 한 이제 3주, 4주 됐고요. 거기에 신고 건수 접수된 게 5,600건입니다. 이게 2월 29일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5,600건을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1차로 분석한 자료 중에 이 배신 네이버 관련해서도 1차로 미방위 그러니까 과기정통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원내 수석이 네이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시고 계신 거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거 방송하신 적 있으시죠? 네이버 문제. 그래서 알고리즘 문제, 그다음에 댓글 정책 전환 문제, 그다음에 금치거 문제. 이 금치거 문제는 이시영 관련한 그 단어 검색어를 없애달라 그래서 네이버가 없애준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온갖 그 쌍욕,
여성 비하 이런 것들도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댓글이 지금 일배화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이 솟구치고 있거든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건데 이 네이버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우선 매크로부터 고발 조치할 겁니다. 네이버가 왜 그러는지는 불공평하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하면. 네. 근데 청와대에 지금 수석도 한 분 계시는데 출신이 왜 그러는 건지는 분석해 보신 적 없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단은 압니다.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네.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이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리고 그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를 제기할 때 네이버 대표가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이후에 지금 네이버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감순 대 비공감순, 뭐 순공감순, 1대1에서 1대3 뭐 이런 문제.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 구조는 뻔한데 제가 디소위원장이다 보니 SNS를 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난이 막 솟구쳤는데 뭐 하냐 이렇게. 근데 당이라는 게 어쨌든 참 논의 과정이 길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센터와 가짜뉴스 댓글 조작이 법률 대책하고 모니터는 그냥 디소위가 예. 쿠데타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속도 때문에 좀 속이 좀 터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고생하시고요.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최대 논란은 홍준표, 김성태 등의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밀양 화재 관련 막말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주? 저는 111건을 고발을 했는데요. 대개 이 고발할 때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검찰에 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검찰에 가면 검찰이 검토해서 이걸 경찰로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생략하기 위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 직접 고발했고요. 이게 경찰에서도 되게 신속하게 반응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2팀장이 우리 고발한 변호사님들에게 연락이 왔더랍니다. 고발인 진술 시간 잡자고. 빠르네. 예, 오전에 기자회견하고 고발했는데 오후에 연락이 바로 온 거예요. 빨리 받아줬다는 건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모욕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가짜뉴스와 네이버 댓글과 관련하여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 제기가 SNS상에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 SNS를 모니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하려면 무조건 고발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요건이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게 이번에 211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 한 11건 정도는 딱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 외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모니터단을 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50여 명 이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단 구성된 모니터단과 함께 가짜뉴스 댓글뿐만 아니라 종편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인 가짜 뉴스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합법적 가짜 뉴스들은 이게 가짜 뉴스 팀과 결합되면 또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이번에 가짜 뉴스 대책단에 들어오신 변호사님들이 꼭 이름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봉자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장은 조용익 변호사고요. 그다음에 이원호 변호사가 부단장이고요. 이현욱 변호사 들어왔고 홍정화 변호사